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까지 감소했죠. 이런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약 2년 1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편 코로나19가 완치가 된 이후에도 체내 바이러스가 7개월 넘게 잔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757일 만에 일상 회복하는 첫날, 69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 아래로 나왔습니다. 현재 추이 확실한 감소세를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 규모에 달했을 때 그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한 40만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한 14만 명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한 달 만에 떨어졌고 한 달 동안 안정적인 감소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 닷새째 1,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1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역시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정점을 지나서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하실 점은 확진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의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네네. 근데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의 감소세가 좀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확진자 수가 이제 확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자가 검사로 확진을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확진 검사를 아직 안 받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의 숫자가 확진자 집계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 감소세가 약간 좀 과대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이 될 텐데 교수님 저희가 대담도 참 많이 나눴잖아요. 네.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지난 2년 넘게 이제 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견디면서 코로나19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이제 국민들과 의료진들께 아마 좀 감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소중한 일상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예. 지난 시간이 보상을 받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그 오미크론과의 전투가 끝나가는 상황이라는 예.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제한이 풀리고 모임 인원의 제한도 없어서 미뤄왔던 여행 모임을 많이들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일상 회복을 추진해도 될 만큼 안정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달째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고 뭐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되긴 하겠으나 결국에는 이제 한두 달 안에 그 안정된 가장 안정된 상황까지 감염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감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예. 감염세가 좀 지속될 거고 겨울에 유행할 것은 거의 확실하고 그 사이에 소규모 유행이 한두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상 회복을 작년 11월에도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네. 재유행이 성행을 했고 네.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거리두기가 다시 유지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재유행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대규모의 재유행이 생기려면 그 오미크론을 대체할 만한 전파력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일부 이제 뭐 스텔스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들의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지 오미크론을 대체하는 다른 변이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이가 등장해야 재유행이 발생한다. 물론 다른 변이가 생기지 않아도 소규모 유행은 생길 수 있고 겨울에는 큰 규모의 유행이 다시 생길 수는 있다라는 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막판까지 가장 고심한 부분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라고 전해집니다. 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2주 더 지켜보고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네. 입장인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실외는 실내에 비해서 그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한 20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외에서 지금 굳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네. 과학적으로는 정부가 그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경각심이 떨어질까봐 이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경각심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도 사람들이 방역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오히려 정작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될 때 경각 긴장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굳이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2주 뒤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태국 연구진의 연구를 보면 네. 확진자가 기침한 공중 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면 감염률이 100%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요. 네. 야외에서는 좀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확진자가 내뿜은 침방울 안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우리가 흡입해서 감염이 생기는 거니까요. 실내에 있으면 확진자가 내뿜은 침방울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확진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확진자가 오래 머문 공간에 같이 있게 될수록 예.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실외는 그 환기가 자연 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침방울을 내뿜더라도 그것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진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확진자의 침방울이 내 호흡기로, 내 체내로 직접 흡수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공중에 떠 있는 침방울 때문에 감염될 위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현재 마스크 지침은 2m라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 네. 2m보다 벗어나는 환경에서만 계속 있는다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m 이내에는 확진자가 내뿜은 침방울이 직접 나한테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2m를 넘어서면 그 침방울이 도달하지 못하거나 작은 침방울들만 있는데 그 네. 작은 침방울들은 공기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한테 도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 의견을 드렸었던 법정 감염병 등급이 네.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격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요? 예. 2급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2급은 뭐 에볼라나 메르스처럼 전파력도 높지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감염병들이 1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이제 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음압 격리 시설에서 치료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거나 코로나가 의심되는 이제 다른 응급 환자, 뭐 산모, 소아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 우리가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2급 감염병으로 낮춰야 최소한 일상적인 진료 체계에서의 코로나 진료와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향 조정이 되는데 네. 잠정적 이행기를 4주 동안 둔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2급으로 하면서 이제 그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뭐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19의 감염이 사실은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진단되기 전에 일어나긴 하지만 예. 여전히 한 20-30% 정도의 감염은 증상 발현 이후에 확진 이후에 일어나는데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그만큼 이제 감염의 위험이 늘어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속되고 확진자 수의 규모가 더 줄어든 상태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거리두기도 지금 해제가 되고 격리도 곧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 혹시라도 유행의 꼬리가 길어질까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유행의 꼬리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수를 줄이고 방역을 하는 것과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되고 뭐 확진자 수가 뭐 5만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격리 의무를 없애고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수의 절대적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때쯤 가서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거나 거리두기 조치를 더 완화해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되면 사실 우리가 1주, 2주 동안 당연하게 쉬었던 것들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안 걸릴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낫다. 그만큼 그렇죠. 힘들고 네. 아프다고 네. 합니다. 그렇다면 좀 정부 차원에서나 좀 확진되면 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이 격리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의무적인 지침 위주로 방역을 해왔기 때문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자율적인 지침, 그러니까 정부가 권고를 하고 꼭 예. 지켜야 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이나 뭐 요양원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예. 또는 뭐 학교 선생님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격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고위험군 취약계층에게 감염을 전파하면 뭐 사망 위험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격리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격리를 반드시 해야 될 분들은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서 정부의 지침이 조금 더 정교해지고 그런 사항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좀 더 잘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회적 분위기나 사실 우리나라 직장들이 다 바쁘고 공백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정부에서는 안 쉬어도 된다잖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까 봐 좀 걱정도 되는데 교수께서는 최소 한 며칠 정도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최소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고요. 5일 되는 시점에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거나 개선될 경우에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지침들이 강제적인 강행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환경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그 많은 국민들이 그런 지침을 지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뭐 예를 들면 유급병과 같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순차적 이행이기 때문에 만약 4주 동안 다시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격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될 경우에 먹는 치료제도 이제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정부 방침이 어떻습니까? 정부 방침은 워낙 그 먹는 치료제가 고가이기 때문에 뭐 60만 원, 70만 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약값을 부담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을 2급으로 낮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격리의 의무가 다 없어지고 정부가 격리 비용이나 치료 비용을 대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예,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똑같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치료비나 검사비 등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정부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급 감염병 중에서도 일부는 격리 의무가 있는 2급 감염병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1급, 2급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력과 위중증을 위중으로 해서 감염병을 분류하는 체계이지 격리나 치료비 지원, 격리 비용의 지원을 기계적으로 연결해서 1급이면 지원해주고 2급이면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뭐 PCR 검사 비용 등은 혹시 유료로 전환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뭐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계속 하도록 하고 그런데 고위험군이 아니거나 특별히 그 증상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일정한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적 확진자
1,630만 명.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롱코비드라 그러죠. 후유증을 네.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좀 많이 유행하거나 힘들어하시는 후유증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침을 호소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로감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고 호흡곤란이나 이제 가슴의 통증 같은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개 한 5 내지 한 10% 정도에서 소위 롱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 확진 이후에 한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런 증상들이 계속되는 경우를 이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600만 명,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확진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뭐 적어도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그 롱 코비드 코로나의 후유증을 예.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아닙니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예.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이제 별도의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롱 코비드 클리닉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 후유증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 같은 것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제 연구도 좀 하고 그런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예. 우리가 이제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만 너무 신경을 써왔다면 이제는 그 코로나의 후유증을 관리하는데도 정부가 더 많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을 상당히 좀 심하게 하거나 네, 뭐 우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신다고 해요. 네.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재감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재감염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원래 코로나나 뭐 알파, 델타와 같은 그 코로나 변이에 감염된 분들이 오미크론에 다시 감염될 확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아, 그 전에 다른 뭐 델타 등에 감염됐다 오미크론의 확률은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이 오미크론에 다시 감염될 확률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번 오미크론 유행에서 확진이 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된다는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오미크론 자체에 재감염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서 그 재감염 환자 수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전 유행에서 뭐 알파나 델타나 원래 코로나에 감염됐던 분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이지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이 다시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완치가 돼도 7개월 넘게 체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다는 네. 조사 결과를 봐서요.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코로나가 걸린 다음에 7개월 지난 다음에 대변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PCR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PCR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뜻은 아니고 그 바이러스의 그 부스러기가 검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감염 시에 예. 이제 체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의 부스러기가 검출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체내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뭐 장이나 위나 이런 곳에 남아 있다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짐작컨대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 있다기보다는 죽은 바이러스의 부스러기가 검출되었을 확률이 더 높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교수께서 오미크론에 한 번 감염이 되면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BA1, BA2, 엑셀 변이 이런 하위 변이에도 재감염될 확률이 낮은 겁니까? 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재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전 바이러스에 비해서 면역학적으로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는 변이가 나올 때 재감염이 높은 것입니다. 백신을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나 재감염의 위험이 높은 거나 같은 문제인 거죠.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의 면역 기전을 회피할 수 있느냐에 따른 건데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는 오미크론과 대부분 유사해서 오미크론의 면역력이 있으면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면역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미크론의
될 확률보다는 약간 높겠지만 그렇다고 뭐 기존 앞에 변이, 그러니까 알파나 델타에 감염된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확률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 델타에서 오미크론 갔을 때처럼 완전히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냐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대체할 만한 높은 전파력이 가진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지만 그런 변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긴 하지만 그 예측의 어떤 정확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의 이제까지의 방역 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재편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백신 접종 그리고 치료제를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오늘 먹는 치료제 10만 2천 명분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 재고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뭐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않아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처방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분배의 문제인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치료제의 수요도 줄어들어서 과거에 경험했던 뭐 치료제 부족 현상 또는 처방까지 좀 지연이 되는 상황들은 상당히 완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만으로 코로나의 유행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 뭐 백신 접종, 뭐 거리두기, 의료 대응 체계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유행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먹는 치료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치료 처방 연령을 대폭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고위험군,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서는 특히 이제 오미크론의 변이의 경우에는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약을 쓰면 아주 드물게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청장년층에서의 위험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서 뭐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약의 비용이 고가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 합리적인 방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60세 이상 4차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1년에 4번이나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4차 접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백신 접종을 우리가 하는 그 목적은 그 감염 예방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을 예방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대개 한 3, 4개월이 지나면 특히 이제 고령층 고위험군에서는 위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차 접종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접종의 효과는 그 전에 이제 그 2, 3차 접종에 비해서 더 효과의 지속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 지나면 이 효과마저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백신, 그러니까 오미크론용 백신이나 새로운 변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야 될 필요가,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으로 계속해서 추가 접종을 통해서 위중증 또는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은 이제 거의 한계에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지만 4차 접종은 해야 될,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4차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학교 일상 회복도 추진이 됩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1회로 선제 검사를 하던가 그리고 중간고사 응시는 확진자는 제외되는 방안 등이 있었는데 이런 네. 방침들도 앞으로 바뀔까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제 격리 의무가 그 의무적인 것들이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하면 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등교를 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검사 횟수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제 아예 좀 없앨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시험 기간 중에 감염된 학생들도 뭐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좀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학생들 접종이 시작된 지가 특히나 5세에서 11세는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또 감소세로 접어들고 우리가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접종을 맞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들이 좀 계셔서요. 어떤 네. 의견 갖고 계세요? 당장 오미크론 유행만을 생각하면 사실은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오미크론 유행은 거의 잦아드는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유행만 당장 생각한다면 접종의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윤혜 부총리가 오는 20일 이 학교 방역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는데 그만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좀 지켜야 될 수칙들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을 포함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 아니고 예. 상당 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하면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율적인 거리두기 또는 자율적인 방역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미크론과의 공존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 지침은 없어지더라도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하는 등의 일반적인 방역 지침을 각 개인들이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일상 회복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만 명대까지 감소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